예,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지적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이론을 구축해서 이 경제학계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이 경제학계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야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 못지않게 제가 경제학 연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서도 박사학위는 제 나이 70에 겨우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주식시장 견인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중국 경기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30% 가까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수출 증가율이 급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2021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도 수출 실적이 그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중국 수출 감소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함께 부진한데 이것도 각각의 원인이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그런 대로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는 5.2% 성장했다. 우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계 주요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하는 IMF에 IFS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2021년도 실적부터 2022년까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성장률이 과연 얼마였는지 의심스러운데 지난해에도 5.2% 성장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뭘로 금방 알 수가 있냐면요. 그 중국의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 있잖아요. 센전에서 노숙자들이 급증한 게 그 TV 화면에 이렇게 비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잘 안 일어나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중국의 그 전력 수요량을 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전력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크게 안 줄어요.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근데 산업용은 경기가 부진하면 그게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 또 의미해요. 당연히 중국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지금도 또 최근에 그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주식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식시장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 1.4%에 불과해요. 미국 절반도 안 된다고. 미국은 3% 정도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호조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오히려 부진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 주가지수는 다우지수가 지금 38,000을 넘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600까지 갔던 게 지금 2,5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진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낮아서 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6% 이상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졌어요.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벗어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금방이라도 6%대로 올라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호조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했죠. 사실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는 다름없어요. 당시에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붕괴를 시작했었거든요. 부동산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의 진행을 중국이 통제경제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몰려오는 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 몰려오니까 지금 그 댐 위에 물이 가득 찼고 지금은 넘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느 댐이든 그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도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단히 어려워요. 신용 파결가 작동을 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수축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져야 되는데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로 이걸 막아내고 있어요. 이 금융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실물 부분도 맥을 못 쳐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이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도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잖아요. 금융시장이 그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당분간 제 판단으로는 장기간일 것 같은데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리오프닝 뭐 이런 거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못 끼쳐요. 최근 헝다그룹도 결국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어떤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런 사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건설업계 1위를 다투던 헝다그룹, 이건 2019년부터 지불불능 상태에 들어갔었잖아요. 최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중국 본토 자산까지 청산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헝다는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또 비구유안도 마찬가지예요. 비구유안도 지금 불능 상태잖아요. 사실상의 파산 상태예요. 그 밖에 완다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중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그 파산에 직면해 있다,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 주던 주로 이제 투자 신탁 회사 중심으로 이 제2금융권이 여기도 지금 붕괴에 직면해 있어요. 최근에 중주금융그룹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어요. 최근에 또 완샹 그 투자 신탁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제2금융권을 돌봐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지금 재정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지금 GDP의 38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의 30에서 40%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감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고,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워낙 나빠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금융공사라는 특수법인을 설립을 허가해서 그 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재원을 조달해 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한계에 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지금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제1금융권도 과연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온갖 정책을 동원해서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등을 통해서 육성해놨던 반도체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산업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에요. 기업은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경제라는 것은 붕괴를 향해서 치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 진앙이 어디일지는 나도 모르겠다.
미국일지 중국일지 아니면 한국일지 혹은 독일이나 유럽일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지금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걸 억지로 막아내고 있는데 댐에 홍수가 오면 계속해서 쌓으면 나중에 그게 터지면 더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중국 경제도 위험해지지만 이게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된다. 특히 미국 경제도 아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사람 질병과 똑같아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국 정부 억지로 그걸 금융위기 진행을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금융위기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올 초 발표를 봤더니 중국 주식시장 하락도 문제지만 홍콩의 H지수가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 이대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홍콩의 H지수라는 게 중국 본토에 있는 주요 기업들 주식을 모아서 그 지수를 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 경영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해 주식시장 등등은 이제 중국 정부가 하락을 정책적인 지원으로 계속 막아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홍콩은 그 관심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에 판 이제 우리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손실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판단은 1조 원보다 훨씬 커요. 2배, 3배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 경영수도 개선될 수가 없고 그러면 홍콩 H지수든지 상하이 주가지수든지 그거는 약세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 투자자들한테 바로 직격타가 오니까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홍콩 H지수 금융 상품을 개발을 했다면 홍콩의 정치적인 민주화 및 경제적인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봤었어야 했어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지금 중국의 경제든 정치든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독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봤어야 했는데 홍콩 H지수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 금융상품을 개발을 했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일시적인 반등? 이런 거는 작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내거나 정확하게 남보다 이르게 포착해내면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번을 이익 보더라도 기본적인 그 지표들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면을 하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걸 모두 다 잃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이거는 운동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그 얘기 몇 번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의 기초가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일시적인 어떤 그래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걸 보고 투자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 큰일 났다 다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구조화된 게 사실은 2015년부터예요. 2008년, 9년, 10년 이때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딱 9%, 10%대를 기록하다가 2015년부터 이게 갑자기 6%대로 떨어지고 지금 5%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경제 변수가 이상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변동을 하면 그게 중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경상수 적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경상수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정책을 집행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당연히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만 실패한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지금 벌써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예요. 경상수 적자가 과다하니까 당연히 외환의 공급은 그만큼 더 일본 경제 내에 투입이 됐었고, 그럼 당연히 외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엔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외환보유고로 쌓았는데 그게 한계에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경상수 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중국이 지금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의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일본처럼 수십 년 동안의 장기 정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은 경상수 적자가 성장률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가르쳐요. 소득 함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현실이 이미 부정했어요. 현실이 이론을 부정했으면 이론을 수정해야지, 이미 현실이 부정한 이론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치면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지금 경제 이론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중국 경제의 지금 장기 부진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물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가 후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거예요.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뭐 경제성장처럼 바람직한 현상도 이 과다하면 안 좋아요. 투자도 과다하면 공급 과잉을 일으키잖아요. 자본 축적이 과다하면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면 해외로 유출시켜야 되잖아요. 자본 축적이 과다한 것도 안 좋아요. 경제 지표는 모든 게 과다하면 안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우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좀 알려져야 되는데 경제학이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하죠. 이런 시기에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본으로 또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의 경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단기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언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슬로트 머신 있잖아요. 그 위에 수율이 98.7%래요. 1.3%만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코인을 좀 사주면서 한번 재밌게 놀으려고 그래서 그 앞에 계산을 해봤더니 야, 이건 뭐 이틀이고 사흘 밤이고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새벽 4시 되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숙소에 들어와서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0.987 곱하기 0.987 몇 번 만에 0이 나오는가? 50 몇 번 만에 0이 나오더라고요. 슬로트 머신 이거 땡기는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딱 새벽 4시에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단타는 그만큼 허망한 거예요. 내 돈 잃는 첩경이라고요. 주식 투자로 금방 벌었다 금방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 나라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잘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지표들 이런 걸 보셔야지, 그걸 외면하고 지표만 보게 되면 어떤 환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편향의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물이에요.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투자든 미국 투자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모든 게.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잘 나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미국이 그동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 부메랑을 금방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듯이 만약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달러 가치는 금방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미국을 탈출해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렇잖아요. 물가도 3%대지, 실업률 3%대지, 거기다가 주식시장도 호조지. 기준금리 낮춰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준금리 낮추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 미국이 이탈한다. 그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파괴지가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런 판단을 미국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그럼 더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채나 MBS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파생금융상품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기관들 경영수익이 악화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희한한 현상이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장금리의 기준점이잖아요. 높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역전돼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안 낮춰지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국채나 MBS 등 채권 등의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 내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또 금융기관들 경영수익이 악화되면서 어느 은행인가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영수익이 악화되면 내 저축 불안하잖아요. 금방 빼낸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미국이 그동안 긴급 자금으로 미국 금융기관에 대출해준 규모가 엄청 커요. 그거 지금 상환기간도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경기 호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래 터졌으면 좋겠다. 내 집권 기간 동안에는 그걸 내가 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업 경영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특히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잖아요. 트럼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끝물에 가면 꼭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저평가주가 갑자기 각광을 받아요. 다른 거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주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냐면 투기적 거래가 갑자기 왕성해져요. 이게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시장도 지금의 호조가 반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이런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뭔가 이상한 불안함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제 활동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지 나서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거는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투자는 조금 참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들 대체적으로 손실을 좀 봤잖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부진해졌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의 붕괴됐다고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투자했던 걸 정리를 해봐요. 그럼 꼭 보복 소비가 일어나요. 애써 저축해놨던 거, 축적해놨던 내 자산들을 다 허비한다고요. 내 자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 더 떨어지더라도 버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틸 능력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버티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회에 제가 주식 부동산 시장 장기 주기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투기 열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 상태가 오고 이제 붕괴 상태가 온다는 얘기인데 이 광기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대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패닉이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 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 장기 정체기는 한 6년 정도 지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요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려면 저축이 그만큼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 축적 기간이 대체적으로 5년에서 6년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장기 정책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4, 5년 후에는 다시 투기 열풍이 분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거나 3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쏙 들어갔을 때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 주셔서 그때 투자하시면 그동안 잃었던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요즘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또 하락세고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걱정, 불안 이런 것이 감지되고 있는데 소장님 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어요. 노무현 정권 때 연평균 성장률이 4.6%였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이게 3.3%로 떨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은 3.0%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2.4%로 떨어졌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불과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튼튼하고 성장력, 경쟁력도 뛰어나요.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도 6%를 넘는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때 7.4%를 기록했잖아요. GDP에. 2022년도처럼 수출이 급감했을 때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300억 달러였어요. 그만큼 더 소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6%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우리 국민들의 경쟁력, 성장력 이거는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요. 뭐냐면 우리 한류 있잖아요.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부러우니까 문화도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류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역류를 시키고 있어요. 역류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2배, 3배 더 이상 강해야 돼요. 우리 엔터업계, 연예인을 비롯한 그 종사자들 그만큼 세계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 산업은 이것과 다르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강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의 쌀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다른 나라가 추종을 못할 정도로 지금 앞서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상업적으로만 약간 뒤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약, 화장품, 배터리 이게 포함된 정밀화학 산업 이것도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저 무기 산업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K 무기들 뭐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무기 산업이 포함된 정밀 기계 산업, 무기 산업은 초정밀 기계 산업이에요. 이 정밀 기계 산업은 국민 소득 10만 달러가 아니라 20만 달러도 버텨낼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전자제품, 휴대폰 이런 일반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해외 시장에 명품 대접받고 있잖아요.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 그러나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뭐 손톱깎이, 모자 등등 이런 것들도 해외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고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서 2배, 3배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 K식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의 성장력, 경쟁력 그만큼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겠어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래요. 이명박 정권 이래 경제 정책을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다 똑같아요. 재정 지출 확대, 고환율 정책, 통화 공급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그래요.
이런 쉬운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으면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누구나 이 정책은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는 가난한 나라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이런 정책은 경제 못 살려요. 제가 아담 스미스의 잘못으로 첫 번째 꼽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근원, 그러니까 성장의 근원을 자본, 노동, 토지라 그랬어요. 최신 용어로는 이게 자원이에요. 자본, 노동, 자원. 이게 국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첫 번째는 좋은 체격, 운동신경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돼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발휘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체력만 튼튼해서 안 되잖아요. 축구 기술도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경기 감각도 필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피땀을 흘려야 비로소 갖춰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력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을 쌓아야 돼요. 축구 기술도 마찬가지, 경기 감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땀, 인내, 그리고 희생, 이건 피해요. 이 세 가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갖춰지질 않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을 자본, 노동, 자원이라고 규정한 뒤부터는 이 충분 조건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땀과 인내와 피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외면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력은 무엇이고 축구 기술은 무엇이고 경기 감각은 무엇인지 경제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력은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에요.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은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땀과 인내와 피를 지불하지 않으면 갖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자꾸만 쉽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확대, 이자율 인하, 고환율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단히 뛰어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모두 다 입이 쫙 벌려질 정도로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한 현재의 경제학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경제학이 거듭 태어나야 돼요. 사실 현재의 경제학에는 병약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탄생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리학보다 훨씬 깊게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경제 병리학도 경제 생리학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야 한다고. 근데 현재는 경제학에는 생리학만 있어요. 병리학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고 한류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그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정책 당국이 자꾸만 이론에 집착해서 그래요. 현실이 부정한 이론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미국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2022년도에 상반기 중에 경기 후퇴가 일어났었다. 2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자율 낮추고 환율을 끌어올리고 또 통화공급도 늘리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대폭 끌어올렸고 달러 강세로 전환시켰고 통화도 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그 성공한 정책을 본받아야죠. 왜 일본이 이미 8차례나 실패한 정책을 자꾸만 반복해서 실패하냐고요. 경제 이론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경제학자이면서 경제학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곤란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이제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미국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미국은 이제 정책 결정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재무부와 연준이잖아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총재든 재무부 장관이든 학자 출신이 임명된 게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버냉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학자 출신에서 유일하게 연준 의장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당시에 진행되는 것을 네가 한번 막아봐 해서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밖에 미국 역사에서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임명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학자 출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20년,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학자 출신이더라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정책 결정권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현실이 이론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전통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학자 출신이거나 경제 관료 출신이 정책 결정권자에 임명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론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기재부나 등등의 항공운해나 이런데 고위 관계자들은 전부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또 미국의 최신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론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도 좀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한 그런 분들을 정책결정관자로 한번 임명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때 가장 먼저 이거 좀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정책이 고환율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강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미로 지금 빨려가고 있잖아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태영건설 사태도 그래서 터진 거예요. 2002년도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2천억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0.1%도 안 돼요.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우리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위기에 빠졌잖아요. 다른 산업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잖아요. 그때도 환율이 갑자기 1200원대, 1440원대로 올라가던 때예요.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터진 것도 우리 환율이 지난해 초에 12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134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사태가 터진 거 아니에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국내 금융자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떠났죠.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경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 경제학 이론의 문제인데 경제학에는 희한하게 화폐 그림자관이라는 게 있어요. 화폐는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화폐는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혈액이 영양분은 창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통화금융 부분도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을 반드시 같이 봐야 경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정책도 펼칠 수 있는데 자꾸만 실물 부분만 봐요. 통화금융 부분을 외면을 해요. 이쪽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어요. 이게 수축이 되기도 하고 팽창이 되기도 하는데 수축은 안 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에 매달려 있는 그 속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경제병리학이라는 그 도서를 내시면서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경제병리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병리학은 진즉 태어났어야 해요. 경제체는 우리 인체보다 훨씬 열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보다 훨씬 더 자주 경제 질병이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병리학의 수립이 필수예요. 사실 저는 1982년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서 보고하는 그 일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경제병리학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경제위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원리를 찾는데 거의 한 30년 이상이 지속됐고 경제병리학을 수립하는 데까지 한 40여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경제병리학은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통화라는 것은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화의 변동성이 다른 어느 경제 변수보다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재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형 재화, 하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근데 현대 경제학은 이 소비형 재화를 중심으로 이론이 구축돼 있어요. 재산형 재화는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금융위기가 반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재화들은 장기간 저축을 축적을 해야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는 가격이 오르지 못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수요가 일어나면 다른 일반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2년 내지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로 참여를 해요.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이제 투기 광풍이죠. 근데 이 투기 광풍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수요가 없어진 공동화된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빚 내서 주식이든 부동산 산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패닉 상태에 빠지면 가격은 주춤주춤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제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파괴제를 작동을 시키는 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를 해요. 이게 경제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경제 원리들이에요. 이런 경제 원리를 규명해 놓은 게 경제 병약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원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상 사례들이에요. 경제 질병이 일어났던 나라들의 사례를 모아놓고 그걸 연구를 해야 경제 질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상 사례들도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일반 원리, 임상 사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경제 병약입니다. 제가 이거 구축하는데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병을 발견됐으면 치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뭐 해야 할 일, 뭐 기업이 해야 할 일, 아니면 국민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좀 각각의 역할 분담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융위기는 반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없애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이 자연계의 사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도 어떤 순환 사이클을 없앨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결정이 돼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금융위기는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돼요. 경기도 급 강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금리가 막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타격이 얼마나 크냐 적냐를 결정을 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사가 신속하게 적절한 처방을 해주면 쉽게 나을 수 있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제가 아무리 심각한 금융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2008년 말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가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레버리지가 너무 컸던 게 일으켰다, 규제 완화가 일으켰다, 등등 여러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200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아들 부시가 The Ownership Society, 소유자 사회라는 공약을 내걸고 550만 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요. 이게 550만 채가 무주택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금융 지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또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니, 프레디맥을 비롯해서 다른 금융기관까지 총동원해서 파생금융 상품 만들고 그래서 금융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금리가 진행이 됐어요. 너무 과도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됐어요. 근데 그 금리가 터지자마자 미국 정부가 G20 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각국 정부 수박,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모아놓고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번 금융위기를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관철을 시켜요. 실제로 미국은 뭐예요? 본원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나 증가시켜요. 재정 지출을 8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을 해요. 금융시장 구조조정 자금을 7천억 달러를 준비를 해놔요. 실제로는 4천억 달러만 투자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신속하고 정확한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당시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공황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1년 반 만에 경기를 회복을 시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정책을 펼쳤냐, 금리가 터진 뒤에는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쳤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이제 경제가 위기다 해도 일반 서민들은 당장 내 주머니가 비었을 때 경제 위기를 감지하곤 하죠. 시장은 또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 정책 당국에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국민들 경제적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한번 펼쳐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고환율 정책 때문이잖아요. 역대 고환율 정책 펼치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일본은 엔저 정책을 8차례나 펼쳤지만 경제를 제대로 살려낸 적이 없고 오히려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에 불과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시장에 힘에 의해서 우리 경상수 역자니까 외환이 그만큼 국내 외환 시장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환율은 시장에 힘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외환 당국이 용납만 해준다면 환율은 지금 1330원, 40원대에서 조만간 1200원대, 1100원대 그리고 1000원대까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이렇게 환율 떨어지면 수출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수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니까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을 믿고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납만 해준다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도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투자 생산 활동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고용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생산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투자자들도 그 고통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는 바랄 게 없어요. 워낙 뛰어나고 워낙 경쟁력도 강하고 성장력도 세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정책을 폐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정부 당국의 책임이잖아요. 경제를 살려낼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요. 그럼 뭔가 지금까지는 다른 정책을 한번 펼쳐볼 필요도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만 있는데 왜 똑같은 정책을 펼치냐고요. 한번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